안녕하세요. 자상하다고 믿었던 남편에게 거하게 뒤통수를 맞아버린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사랑, 혹은 명예. 아마 예상컨대 돈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이 많으면 걱정거리도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가진 사람의 됨됨이가 되먹지 못하면 하나도 소용없다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릴 얘기는 돈 때문에 사람의 탈을 벗어버린 무식하고 막대 먹은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이제 이혼했으니 전 남편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놈이 저와 저희 가족들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런 놈의 인생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들려드리고 싶어요. 조금 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한참이나 들어가야 있는 외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집이 학교랑 너무 멀어 통학 시간이 왕복 2시간이나 걸렸다고 하면 대충 짐작이 가시려나요? 그래서 그런지 저의 어린 시절은 늘 느긋하고 평온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라 버스를 타고 학교를 오가는 내내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는 일이 제 취미였죠. 노랗게 익은 벼가 끝없이 펼쳐진 논을 바라보고 있자면 제 마음도 노랗고 풍성하게 차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도 몇 채 없는 외딴 시골이라 가로등도 거의 없어 이른 저녁만 돼도 어둠이 까맣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밤만 되면 동생들과 함께 마당에 있는 평상에 드러누워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밤하늘의 별을 세곤 했죠. 하나, 둘, 셋, 넷. 언니, 별이 한 개 더 늘어났어. 우와, 정말이네. 저 깜빡이는 별은 뭐지? 새로 태어나는 별인가 봐. 아니면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별인가? 전에 동화책에서 읽었는데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옷도 있다고 그랬거든. 너무나도 어렸던 전 깜빡이는 별이 비행기인 줄도 모르고 신기하며 좋아했어요. 아무리 낙엽만 굴러가도 까르르 웃는 아이라지만 장난감이나 제대로 된 오락시설도 없던 시골 마을에선 그 모든 게 다 새롭고 즐겁게 다가왔거든요. 도시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시골에 사는 게 딱히 불편하진 않았어요. 통학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이미 적응된 지 오래였고, 아빠가 마당에서 따다 주는 단감을 아삭아삭 베어 먹는 것도, 뒷산에 가서 산딸기를 따먹는 것도 소소하게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시골 생활보단 다른 데서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엄마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엄마는 어렸을 적 병을 앓아 청각을 잃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런 엄마가 믿기도 하고 좀 원망스럽기도 했죠. 아무리 어렸다지만 생각해보면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청각 장애인이라는 걸 친구들이 알까봐 학교에선 엄마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소문은 다 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국민학교 3학년이던 어느 날 학교에 갔는데 저와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야, 너네 엄마 귀 안 들린다며? 알고 보니 저와 같은 동네에 사는 딱 한 명 있는 친구가 반에 소문을 냈던 거였어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까불거리는 애들 몇 명이 저를 놀리기 시작했죠. 진짜 웃기다. 우리 집 복순이도 복순아 하고 이름 부르면 저 멀리서부터 달려오는데 너네 엄만 네가 불러도 못 알아들을 거 아니야. 그럼 강아지보다도 못한 거잖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세상엔 개보다 못한 사람도 있대. 아니거든? 우리 엄마도 내가 부르면 달려오거든?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엄마는 제가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알아채지 못했으니까요. 대신 엄마의 시선이 닿는 곳에서 방방 뛰거나 입을 크게 벌리고 팔을 위아래로 휘저으면
엄마가 알아채곤 했어요. 뻥치지 마. 소리를 못 듣는데 부른다고 어떻게 달려오냐? 아, 나중에 니네 엄마 앞에서 진짜 네 말이 맞는지 시험해봐야겠다. 그런데 내가 복수나 하고 불렀는데도 니네 엄마가 돌아보면 어떡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볼 거 아니야? 진짜 웃기겠다 그럼. 만약에 니네 엄마가 돌아보면 넌 복순이 딸이야. 저는 친구들이 그렇게 놀릴 때마다 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친구들의 얼굴을 핥히고 머리카락을 다 잡아 뜯고 싶었지만 친구들과 싸우면 안 된다고 가르치시던 아빠의 말씀이 생각나 참고 또 참았어요. 하지만 엄마에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남들처럼 평범했으면 이렇게 놀림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하필이면 왜 귀도 안 들리는 사람이 우리 엄마인지 세상이 너무 밉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놀림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양말을 사준다길래 오랜만에 엄마의 손을 잡고 버스를 한참 타고 나가 시내에 있는 시장에 갔습니다. 좌판에 깔아놓은 색색의 양말을 보면서 어떤 걸 고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제 눈앞에 그 녀석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엄마에게 복순이라고 부르겠다던 그 얄미운 녀석이 말이죠. 그 녀석은 웬일인지 혼자 있었는데 저와 엄마를 발견하자마자 손가락으로 우리 쪽을 가리키며 킥킥거리고 웃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나빠 고개를 획 돌려버렸어요. 그런데 글쎄 그 녀석이 복수나 하고 크게 외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바글바글한 그 시장 바닥에서 우리 엄마한테 복순이라고 부르는데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해서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시나요? 소리를 못 듣는 우리 엄만 그 친구가 놀리는지도 모르고 환하게 웃으며 친구에게 다가갔다는 거예요. 우리 자영이 친구구나. 반가워. 친구의 말대로 복순이라고 불렀는데도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우리 엄마를 보자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어요. 친구 말대로 옆집 똥개도 자기 이름을 알아듣는데 우리 엄만 왜 그것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건지 진짜 죽고 싶을 만큼 엄마가 미웠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얼굴이 시뻘개진 저한테 그 녀석은 차마 참을 수 없는 막말을 내뱉더라고요. 니네 엄마 진짜 웃기다. 복순이라고 부르니까 진짜 오네. 그런데 에베베베 하는 거 그거 뭐야? 애벌레야? 아, 애벌레라서 강아지보다 못한 거구나? 애벌레 발로 콱 하고 밟으면 죽는데 내가 너네 엄마 발로 밟아봐도 되지? 저는 그 말에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녀석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두 팔로 어깨를 세게 밀어버렸어요. 아! 그 아인 뒤로 넘어지며 양말이 들어있던 자판에 부딪히며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아프지 않아. 저는 그 모습을 씩씩대며 무섭게 노려봤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나쁜 애를 혼내기는커녕 친구를 밀면 어떡하냐며 저한테만 타박을 하더군요. 자영아, 친구를 밀면 안 되는 거야. 친구한테 얼른 사과해.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나랑 엄마를 놀렸단 말이야. 평소에도 엄마 보고 복순이라고 놀리고 난 복순이 딸이라고 놀렸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은 애벌레라면서 밟아버린다고까지 하는데 왜 나보고만 참으라고 해. 엄마 바보야? 귀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리도 나쁜 거야? 어? 나 진짜 너무 억울하다고. 시장 바닥 한가운데서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는 저를 보고 엄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도 제가 많이 화가 났다는 건 아셨겠죠. 그러자 엄마는 더 이상 절 혼내지 않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런 엄마의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치며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만 왜 귀가 안 들려서 나 이렇게 답답하게 해. 난 엄마가 너무 미워. 엄마가 너무 밉단 말이야. 그날 집에 돌아온 전 너무 답답한 마음에 농사일을 하고 온 아빠에게 원망을 토로했어요.
아빠, 우리 엄마는 왜 다른 엄마들처럼 평범하지 못한 거야? 왜 내가 하는 말들을 들어주지 못하는 거냐고.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랑 얘기도 하고 싶고, 잘 때 엄마가 불러주는 자장가도 듣고 싶은데 할 수가 없잖아. 자영아, 그동안 많이 속상했지? 그런데 엄마가 귀가 안 들리는 건 엄마의 잘못이 아니란다. 너희 엄만 사실 남들보다 더 많은 소리, 그리고 좋은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선 사람들의 소원을 더 잘 듣기 위해 훌륭한 귀가 필요하다면서 엄마의 귀를 빌려간 거야. 엄마처럼 착하고 따뜻한 사람의 귀라면 보잘것없는 소원도 다 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게 정말이야? 거짓말. 거짓말이잖아. 나 그런 거 안 믿어. 아니야, 정말이야. 그래서 천사들이 너무 고맙다면서 우리 예쁜 자영이 선물로 내려준 거야. 그러니까 자영아,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 엄만 비록 소리 못 듣지만 누구보다도 널 사랑하는 사람이거든. 엄마도 자영이 너에게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많이 속상해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착한 자영이가 엄마 좀 이해해주라. 아빠가 이렇게 부탁할게. 알았지? 아빠는 저를 달래면서도 몸이 불편한 엄마를 이해해주라며 엄마 편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저에게는 그런 아빠의 진심보다도 엄마만 감싸고 도는 아빠의 모습이 답답하게만 느껴졌어요. 사실 우리 아빠는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엄마만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 아빠가 농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주말엔 시골에서 할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동생들이랑 가끔 놀러 가서 잡초도 괜히 뽑아보고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도 구경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창 비닐하우스 안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새참을 가져오겠다며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아빠는 엄마를 혼자 둘 수 없다며 곧장 엄마를 따라 나갔습니다. 여보, 혼자 가면 어떡해? 나랑 같이 가야지. 듣지도 못하는 엄마의 뒤통수에 대고 혼잣말을 하는 아빠가 우스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손에 묻은 흙을 탈탈 털고 일어나 아빠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엄마가 좁은 시골길 위에 올라서자마자 아빠가 소리를 빽 하고 지르고 만 거예요. 안 돼! 여보! 얼른 비켜!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자 숲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커다란 고라니가 엄마에게 돌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가 안 들리는 엄마가 아빠의 비명을 들었을 리가 없었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집 쪽만 바라보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 고라니가 어딜 달려들어? 사람 무서운 줄도 모르니 고라니 새끼야. 으아! 아빤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고라니를 향해 달려들었고 꾸액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고라니의 육중한 몸이 아빠의 몸을 들이받았습니다. 하지만 나가 떨어진 건 고라니가 아니라 아빠였어요. 그놈의 고라니는 잠시 비틀거리다가 겁을 먹고 다시 숲을 속으로 도망갔지만 아빤 멀리 날아가 큰 소리를 내며 밭두렁 아래에 처박혔거든요. 다리가. 아빠는 다리를 심하게 다친 건지 이상한 자세로 다리를 붙잡고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빠는 엄마만 걱정하더라고요. 여보, 울지 마. 난 괜찮아. 당신 어디 다친 데 없는 거지? 아깐 고라니가 당신을 들이받으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유, 저놈 덩치도 크지. 아무리 시골이라지만 갑자기 사람한테 달려들 줄 누가 알았겠어? 하지만 멀쩡하다는 말과는 달리 아빠는 다리가 부러져 한동안 깁스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를 보면서 정말 바보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빠는 항상 엄마 옆에 붙어 다니며 엄마만 챙겼거든요. 사실 질투를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정작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인 저인데 아빤 저보다 엄마를 더 아기처럼 챙기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엄마 아빠를 원망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부모님을 멀리하게 되었어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턴 엄마 얼굴도 잘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걸면 짜증만 내기 일쑤였죠. 하지만 그런 저의 태도를 하루아침에 180도 바꿔놓은 사건이 있었답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 아끼던 머리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머리핀을 찾으러 집안을 샅샅이 뒤지던 전 엄마 방까지 뒤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엄마 방에 있던 낡은 서랍 안에 처음 보는 물건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손때가 잔뜩 묻은 두툼한 노트 여러 권이었습니다. 그 노트의 겉면에는 놀랍게도 소중한 내 선물 자영이에게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도 펼쳐보지 않을 자식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궁금한 반, 당황스러운 반으로 그 노트를 한 장 한 장 펼쳐서 읽어보았답니다. 알고 보니 그 노트는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부터 써오던 육아 노트더라고요. 그 안엔 제가 몰랐던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자영아, 오늘 시장에서 만난 그 아이와 사이가 좋지 않은가 보더구나. 그 아이가 너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기에 반가워서 그러는 줄만 알았단다. 그런데 아마 이 엄마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놀렸던 거겠지. 미안하구나. 그런 줄 알았으면 그 아이에게 먼저 인사를 하지 말 걸 그랬다. 엄마가 못나서 우리 자영이가 친구들 앞에 서기 많이 창피하지? 우리 자영이 이렇게나 똑똑하고 예쁜데 엄만 그에 비해 너무 보잘것없으니 너에게 더 좋은 부모를 주지 않고 하늘도 참 무심하시지. 시장에서 친구가 우리 엄마를 복순이라고 부르며 놀렸던 그날 악을 쓰며 울고 불던 저를 보며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리고 철없던 저는 그런 엄마가 밉다며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죠. 그때의 제 행동이 너무 후회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육아 노트는 제 어린 시절을 지나 중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쁜 딸 자영아, 오늘도 학교 끝나고 집에 온 너의 표정이 좋지 않더구나. 혹시 학교에서 친구랑 싸운 거니? 아니면 무슨 다른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던 거니? 엄마만 보면 방긋방긋 웃던 예전에 넌 참 예뻤는데 네가 태어나고 처음 이 엄마를 향해 웃어 보였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얼마나 행복하던지. 엄마는 그때의 기억을 평생 잊을 수가 없단다. 사랑하는 자영아, 엄마가 평범하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 때문에 네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 정말 정말 미안해. 어린 시절 제가 엄마와 대화하고 싶었던 것처럼 엄마도 저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싶었다는 걸 알게 되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항상 저만 바라봐주고 사랑해주던 엄마였는데 왜 그런 엄마에게 나는 못되게 대했을까 너무 후회가 되어 땅을 치며 서럽게 울었어요. 아빠의 말대로 귀가 안 들리는 게 엄마 탓도 아닌데 제가 그동안 제 감정에만 치우쳐서 철없고 못난 행동을 했던 거죠.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나빴어. 다신 안 그럴게. 다신 엄마를 미워하지 않을게. 저는 그날 농사일이 끝나고 돌아온 엄마의 품에 포옥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에게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안아주셨어요. 그 후 저는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고 부모님과 다시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집안에서 화목하게 자라며 저는 서울로 대학을 진학했답니다. 집안이 여유롭지 않아 학자금 대출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지만 문제될 건 없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평소에 관심 가지던 속기사 자격증을 따 취업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중 인테리어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남편을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서글서글한 인상에 자상한 성격, 성실한 모습까지 남편감으로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 사람이라면 미래를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현관에서부터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시던 시부모님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남편이 아버님을 닮았는지 시아버지 역시 웃는 모습이 서글서글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상냥한 말투로 절 맞아주시고 남편의 형과 누나도 모난 데 없이 둥근 성격을 가진 것 같아 좋았습니다. 직업이 속기사라고? 그거 왜 국회나 법원에서 정장 입고 떡하니 앉아서 타자기 치는 그거 아니냐? 보아하니 그런 중요한 일이라면 연봉도 적지 않게 받겠구나. 우리 한수가 여자를 참 잘 만났어. 역시 예빌 닮아 여자 보는 눈이 있구나. 으아, 그럼 타자 치는 속도도 엄청 빠르겠네요. 난 아무리 연습해도 타자 속도가 안 늘어서 회사에서 보고서 작성 느리다고 맨날 구박받는데. 이야, 손가락 좀 봐. 이렇게 가늘고 기다랗게 뻗어 있으니까 타자를 빨리 치나 봐요. 듬직하고 성실한 남편에 자상하고 따뜻한 시댁 식구들까지 저는 결혼을 결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린 후 둘이서 대출을 받아 작은 집부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남편이 제게 그러더군요. 여보,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은 못하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행복하게 해준다고 꼭 약속할게. 당신과 미래에 태어날 우리 아이 위해서라면 내 몸이 가루가 되도록 열심히 일할 자신 있어. 그러니까 여보, 우리 앞으로 당신은 내 편, 난 당신 편이 되어주면서 우리 오순도순 예쁘게 살자. 알았지? 남편의 따뜻하고 애정어린 그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이런 행복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그 후 저희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다른 평범한 가정처럼 무탈하게 살아갔어요. 가끔 싸울 때도 있고 서운한 일도 있긴 했지만 행복한 순간이 더 많았죠. 특히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벅차올라 가끔씩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람이 평생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가 봐요. 결혼 후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집안에 큰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안 그래도 매년 여름철마다 찾아오는 태풍이 저희 시골집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바람에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번엔 그런 행운이 찾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자영아, 이걸 어떡하면 좋니? 바람에 비닐하우스가 몽땅 다 망가져 버렸다. 비닐이야 다시 씌우면 된다지만 틀이 다 무너져 내리고 기껏 키운 작물들이 다 뭉개져 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물에 푹 젖고 여기저기 상처 나서 썩어버린 것들은 동물 사료로도 취급을 안 해주는데 아휴, 이 아빠 정말 너무 속상해서 죽고만 싶구나. 1년 내내 그 고생을 하며 농사를 지어 수확 시기만 바라보고 있던 부모님께 이런 날벼락이라뇨. 안 그래도 나이가 들어 여기저기 몸도 아프신 분들이 고생한 게 한순간에 다 날아갔다고 생각하니까 저까지 허망함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일 이후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던 긍정적인 우리 아빠는 웃음을 잃어버린 채 매일 집에만 틀어박혀 신세 한탄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고 일이 너무 바빠 차마 아빠를 들여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좋은 일이 또다시 일어났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빠의 목소린 비닐하우스가 망가졌을 때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자영아, 난 네 동생 성민이 때문에 죽겠다. 이걸 어떡하면 좋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성민이가 왜요? 아니 이놈의 자식이 너무 급하다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지 뭐냐. 보름 안에 꼭 갚을 수 있다고 하면서 말이야. 평소엔 돈 얘기 꺼내지도 않던 녀석이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니 내가 안 줄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보름은커녕 2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줄 생각을 않는다. 그 돈이 없으면 큰일인데 아휴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구나. 네? 돈을 빌려주셨다고요? 얼마나요?
3천만 원. 딱 3천만 원 빌려줬다. 농사 지으며 조금씩 모아뒀던 돈인데 그걸로 비닐하우스를 짓고 나면 남는 것도 없겠다 싶었지. 그런데 성민이 그 녀석이 그 돈을 홀랑 빌려가서 돌려주질 않으니 어떡하면 좋으냐. 올해 농사를 망쳤으니 내년 농사라도 빨리 시작해야 하는데 비닐하우스도 없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단 말이냐. 뭐라고요? 3천만 원이요? 아빠, 걔한테 그렇게 큰 돈을 줘버리면 어떡해요. 월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애가 그 큰 돈을 보름 만에 어떻게 갚는다고요. 정말 속상해. 착하기만 했던 남동생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통화 시도를 한 끝에 겨우 남동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누나, 미안해. 내가 순간 뭐에 홀렸었나 봐. 돈을 넣으면 원금 보장은 당연하고 2배나 되는 수익을 보장해 준다길래 정말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대출까지 받고 아빠 돈까지 빌려서 다 넣었단 말이야. 아빠한테 너무 죄송해서 전화도 못 받겠어. 나 이제 어떡해, 누나? 난데없이 피해를 입은 건 아빠였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건 남동생도 매한가지였죠. 저는 무너지는 그 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럴 때 저한테 잃어버린 돈을 한 번에 턱 하고 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제 상황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도 남편도 돈을 벌곤 있었지만 2 아이를 키우느라 여유가 없었거든요. 결국 저와 여동생이 아주 작은 돈이나마 보태 아빠께 드렸지만 비닐하우스를 새로 짓기엔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어요. 결국 아빠는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돈을 조금씩 빌려서 겨우 몇 달 만에 작게나마 비닐하우스를 다시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집안의 풍파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남동생도 다시 열심히 일을 해서 대출을 갚아 나갔습니다. 저도 직장도 다니고 아이들도 키우면서 평온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지나간 시간에 대한 부상일까요? 갑자기 남편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여보, 이제부터 내가 사장이야. 우리도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고. 묵묵하게 오래 일하는 남편을 좋게 보셨는지 남편이 일하던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 남편에게 회사를 넘기기로 한 겁니다. 본인은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힘든 인테리어 일보단 시골에 내려가서 전원주택 짓고 한적하게 살고 싶다면서요. 물론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크지 않은 돈이지만 인수에 필요한 돈을 지불하고 남편은 어엿한 인테리어 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여보, 너무 축하해. 이게 다 당신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야. 정말 사장님이 되다니. 나 지금 이 순간이 정말 꿈만 같아. 역시 당신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당신 우리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사장이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남편이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어깨를 쫙 펴고 다니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피식 나올 정도였어요. 그 후 남편은 사업 수완이 좋아 안 그래도 잘 되던 인테리어 업체를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업체로 키우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만큼 돈도 따라오더군요. 이제는 우리도 돈에 연연하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만큼 살림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자 사람이 변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던 본성이 이제야 드러나는 건지 착하고 자상하던 남편의 성격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씨, 내가 지난번에 입었던 그 옷 깨끗하게 빨아서 다려 놓으라고 했지. 내일 내가 친구들이랑 모임 있다고 했어, 안 했어? 내가 뭐 집에서 놀아? 나도 일이 많아서 방금 퇴근했단 말이야. 당신은 집에 일찍 오니까 당신이 좀 직접 다려 입으면 안 돼? 아, 야, 내가 명색이 한 회사 대표인데 내 손으로 직접 옷을 다려 입어야겠냐? 그리고 너 자꾸 너도 일한다 어쩐다 하면서 생색내는데 꼴랑 달에 400만 원도 안 되는 돈 벌면서 유세 부리는 거냐 지금? 앉아서 타자기만 두드려 대는 년이 어딜 돈 잘 버는 서방님 앞에서 유세 떨어? 유세 떨긴.
남편은 처음엔 본인보다 돈을 못 버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저희 부모님까지 모욕하더군요. 당신 설마 그 시골 양반들 나중에 모시고 살 생각하는 건 아니지?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 마. 돈 없으면 그냥 조용히 늙어 죽어야지. 어떻게 자식들한테 빌붙을 생각을 해? 가뜩이나 귀도 안 들리는 양반이라 답답해 죽겠는데 나중에 치매라도 걸리면 말도 안 통하는 사람 똥오줌까지 받아내면서 어떻게 살아?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말이 심하긴 뭐가 심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당신 부모 무식하고 돈 없는 건 사실이잖아. 한심하게 땡볕에 지저분한 농사일만 하고 있으니 사람이 발전이 없지. 아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인성을 여태까지 어떻게 숨기고 살았는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어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직 두 아이가 어렸기에 아이들이 조금 더 클 때까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나무인 쓰레기 앞에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군요. 어느 날 아빠가 경운길 운전하다가 사고가 크게 나고 말았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돈이 부족했어요. 저는 부모님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모자란 수술비 300만 원을 우리 돈으로 보내겠다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대답 없이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은 그 길로 병상에 누워있는 저희 아빠를 찾아간 거였습니다. 아니, 300만 원이 뭐 큰 돈이라고 겨우 그 정도 돈도 없으세요? 그러게, 무식하게 이런 시골 구석에서 농사나 지으니까 돈이 없죠. 그래서 사람이 저처럼 공부를 하고 기술을 익혀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한심하게 살아서 자식들 돈을 빨아먹습니까? 제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왜 당신들한테 퍼줘야 되냐고요? 서럽게 울면서 전한 아빠 입에서 나온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심하게 다쳐서 걷지도 못하는 아빠에게 찾아가 저런 막말을 퍼붓다니요. 이게 정녕 사람인가요? 그동안 그 어떤 막말을 해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참고 참았지만 이번엔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신 미쳤어? 당신이 우리 아빠한테 가서 뭐라고 짓거렸는지 다 들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다쳐서 누워있는 우리 아빠한테 그런 입에 담기도 힘든 더러운 말을 내뱉을 수가 있는 거야? 아, 뭐 어쩌라고? 야,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아니, 너도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 너네 부모 나이가 몇인데 그 오랜 세월 얼마나 한심하게 살았으면 겨우 300만 원도 없어서 자식한테 빌려달라고 하냐? 나 같으면 그 나이에 돈 없어서 빌빌거릴 바엔 그냥 확 죽어버리겠다.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뭐가 어쩌고 어째? 저는 남편의 막말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제 명의 통장에서 수술비보다 더 많은 금액인 1,000만 원을 뽑아 아빠에게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저 더러운 말만 내뱉는 쓰레기 자식에게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복수의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습니다. 워낙에 막말을 시도 때도 없이 내뱉던 놈이기 때문에 녹음기만 켜놓으면 증거를 수집하기가 너무 쉬웠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저는 속기사인 제 직업을 살려 남편이 저와 제 부모님께 했던 그 모든 막말들을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글을 써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모르게 조용히 이혼 준비를 했어요. 사실 마음에 제일 걸렸던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아이들에게 이혼 가정을 만들어주는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도 평소에 아빠의 만행을 다 지켜봐서 그런지 제 편을 들어주더군요. 엄마, 전 아빠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 없이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아이들의 응원에 힘입어 이혼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저도 연차가 쌓여 연봉이 적은 편은 아니었고 그동안 착실히 모아둔 돈도 있었기에 친정 근처에 전셋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셋집을 구한 후에는
집안의 살림살이를 하나씩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워낙에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집안에 관심도 없던 남편은 살림살이가 조금씩 없어지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집안이 깔끔해 보인다며 좋아하더군요. 뭐야? 요즘 집안이 깔끔하다. 내가 집에 오면 편하게 쉴 수 있게 잘 좀 치워놓으랬더니 이제야 말을 좀 알아들었나 보네. 하긴 돈 없는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어쩌겠어. 총구석 거지들 밑에서 자란 자식이 이런 거라도 잘해야 사람 구실하지. 치. 저는 그런 남편을 무시로 일관하며 제 할 일만 묵묵히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단가가 큰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되어 기분이 좋다며 한턱 쓴다고 하더군요. 물론 저희 친정 식구들은 빼고 시댁 식구들만 초대해서요. 저는 드디어 때가 왔다는 생각에 아이들을 친정으로 보낸 후 약속 시간에 맞춰 식사 자리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먼저 도착한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저희 부모님 욕을 하고 있더군요. 그 시골 양반들은 이런 데 데려와봤자 먹을 줄도 몰라. 평생 산에서 풀이나 뜯어먹던 양반들이 뭐 이런 고급 일식집을 와봤겠어? 사람은 원래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야. 몸에 맞지도 않는 거 억지로 쳐넣다간 탈이 나게 되어 있는 거라고. 특히 그 귀도 안 들리는 병신 노인은 더더욱 그렇고. 저는 듣다 못해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남편의 얼굴에 준비한 고소장을 던져버렸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뭐라고? 우리 엄마가 귀 안 들리는 병신이라고? 아니, 우리 엄만 귀로 듣는 소리 못 들어도 내 마음의 소린 잘 들어주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좋은 엄마야. 진짜 병신은 우리 엄마가 아니라 너랑 네 부모님이겠지. 넌 돈에 눈이 멀어 옳고 그른 것도 구분 못하는 쓰레기의 상병신이고 너희 부모는 그런 너의 본 모습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눈먼 병신이니까. 뭐? 상병신에 눈먼 병신? 이게 보자 하니까 진짜 내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네. 어? 야, 너 미쳤어? 귀 안 들린 네 엄마처럼 너도 어디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래 며느라, 너답지 않게 이게 도대체 무슨 험한 말이냐. 진정하고 자리에 좀 앉아라. 아니요. 진정할 필요도 없고 진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다 똑같아요. 아무리 아들이라지만 장인 장모한테 저런 모욕을 하는 인간을 어떻게 가만히 놔두실 수가 있어요? 아들이 돈을 퍼다 주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저희 부모님이 만만하고 하찮게 보이세요? 정말 실망이네요. 그동안 헷갈렸는데 두 분을 보니 이제 알겠어요. 저놈은 돈이 많아져서 변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저런 쓰레기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다는 걸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니까요. 이런 미친. 야, 너 말 다 했어? 너 일이 따라 나와. 아주 네가 이혼당하고 싶어서 작정을 했구나. 빈털터리로 쫓겨나봐야 정신 차릴래? 아니, 이혼당하고 싶어서 작정을 한 건 내가 아니라 너겠지. 내가 방금 던진 서류 똑똑히 읽어봐. 네가 그동안 나와 우리 가족에게 했던 그 모욕적인 말들 내가 싹 다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했으니까 애들도 당신 같은 아빠는 필요 없대.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당장 이혼해. 저게 지금 뭐라는 거야? 이혼? 야, 감히 네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와? 저는 마구 악을 쓰며 질러대는 그놈을 뒤로한 채 방문을 쾅 닫고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이혼이란 얘기에 얼굴이 사색이 된 시부모님이 달려나와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길로 미리 싸둔 짐을 가지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전셋집으로 향했답니다. 그 후 이혼 소송은 무탈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제가 증거를 워낙 꼼꼼하게 모아뒀던 덕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몰라 그놈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증빙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도 끊어두었거든요.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받은 채 속 시원하게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은 저랑 이혼해서 살판이 났는지 애들이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아주 호화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더군요. 가끔씩 궁금해서 전 남편의 SNS를 들어가 보곤 했는데
광이 번쩍번쩍 나는 외제차는 물론이고 해외여행에 명품 쇼핑까지 아주 갑부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거야 본인이 번 돈으로 사는 거니까 뭐 상관할 거 없었지만 그래도 지 자식인데 애들이 안부도 궁금해하지 않는 건 정말 괘씸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 걸까요? 전 남편이 잘 살든 말든 무시하고 아이들과 오순도순 산 지도 3년째 되던 어느 날 아주 통쾌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언니, 이거 형부, 아니 그 못돼 먹은 놈네 회사 아니야? 쓰레기 사기 업체라면서 인터넷에 글이 엄청 많이 올라왔어. 갑자기 연락이 온 여동생은 신난 듯 저에게 전 남편의 근황을 주절주절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인간이 인테리어 시공한 집에서 물이 막 줄줄 새고 냄새가 너무 나서 가벽을 뜯어보니까 쓰레기가 잔뜩 들어있었나 봐. 그거 말고도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피해자 모임 카페도 있더라고. 그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 하도 돈 많다고 거들먹거리길래 일이라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봐. 언니, 그러지 말고 내가 이거 보내줄 테니까 한번 봐봐. 동생이 알려준 카페를 들어가 보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겐 함부로 하긴 했어도 일은 성실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군요. 소화할 수도 없는 일정으로 여러 곳에서 시공을 맡아선 그걸 여러 하청업체한테 뿌려버리고 무책임하게 대응했다네요. 그 카페에는 전 남편의 회사에 대한 욕과 비난의 글이 가득했습니다. 이 업체 절대 쓰지 마세요. 분명히 한 달 안에 공사를 끝낼 수 있다고 해놓고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천장 다 뜯어놓은 그대로예요. 덕분에 제 날짜 이사도 못 가고 숙박업소에서 지내느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분명히 계약할 땐 깔끔하게 잘해주겠다고 했으면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타일은 다 깨져 있고 공사하면서 배선을 어떻게 잘못 건드렸는지 집에 불도 켜지지 않아요. 보수해달라니까 연락도 다 무시하고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비싼 옷 입고 거들먹거릴 때부터 알아봤어요. 명함만 번듯하게 있지 완전히 사기꾼이라고요. 가게 오픈한다고 대출까지 받아서 의뢰한 건데 제 손엔 어떻게 보상해 주실 거죠? 그런데 전 남편은 다른 사람들의 피해는 모른 척하고 돈 없으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뻔뻔하기가 그지없더군요. 그런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미 소송은 들어갔고 피해 보상 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10억 가까이 된다고 하던데 돈 많은 사람이니까 뭐 알아서 갚겠죠. 그런데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에다 썼는지 저에게 빌빌거리며 전화가 오는 날도 오더라고요. 여보, 혹시 돈 좀 있어? 내가 물어줘야 할 돈이 좀 있는데 약간 부족해서 그 외에 나한테서 재산 분할해 간 돈이랑 위자료 받은 거 있잖아. 그거 좀 나한테 줘봐. 그거 어차피 내 돈이었잖아. 어차피 네 돈이라고? 그게 왜 네 돈이야? 내가 정당하게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받은 돈인데 왜? 네 피 섞인 자식들이 어떻게 크는지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돈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헤어진 가족이 생각나든?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잘난 네 부모한테 가서 달라고 해. 그동안 네가 그 집에 퍼준 거 돌려받으면 충분하고도 남잖아. 그런데 전 남편은 제가 부탁을 거절하자 또다시 막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에이씨, 야, 그 돈 네가 번 것도 아니잖아. 너 솔직히 그 돈 욕심나서 나랑 이혼한 거지? 사람이 화가 나면 험한 말도 할 수 있지. 돈 뜯어내고 싶어서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 잡아서 이혼 소송이니 뭐니. 아유, 아무리 네가 거지 집구석에서 자랐다지만 구질구질하게 그러는 거 아니다. 그래, 사람이 화가 나면 험한 말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너처럼 험한 말 좀 해보려고. 야, 돈 앞에서 눈에 뵈는 것도 없는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아. 잘난 네 부모한테 그렇게 돈을 퍼주더니 돈이 없으니까 외면당하고 나한테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나 보지? 아주 꼴 좋다. 그런데 넌 더 당해야 돼. 너같이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긴 그걸로도 모자라. 너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마. 한 번만 더 연락하거나 찾아왔다간 그 더러운 말만 내뱉는 주둥아리 콱 찢어버릴 테니까. 할 말을 다다다 쏟아낸 전 전화를 끊고
전 남편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은 저희 부모님, 심지어 동생들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의 휴대폰에서 전 남편의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리고 혹시라도 집에 찾아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다행히 집까지 찾아오진 않았지만 한동안 가족 모두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전 남편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전에 알고 지내던 남편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재수 씨, 이혼했단 얘긴 들었어요. 한수 그놈이 재수 씨네 가족한테 돈 달라고 난리쳤다면서요? 아휴, 이혼은 했어도 사업은 잘 되는 것 같길래 잘 살겠거니 했는데 그렇게 여자에 미쳐서 돈을 흥청망청 쓸 줄 누가 알았겠어요? 보니까 여자들한테 차도 사주고 돈도 막 뿌리고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송에 걸렸는데도 물어줄 돈도 없죠. 아, 모르셨어요? 하긴 한수 그놈이 이런 얘기를 먼저 말할 리가 없죠. 가족들 명의의 차명 계좌로 빼돌린 돈이 있긴 했는데 그걸로 보상금을 물어주고도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친구들한테도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던데 그것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수랑 엮이면 피곤하다고 말이 많아요. 재수 씨, 아무리 제가 한수 친구지만 정말 이혼 잘하신 겁니다. 아참, 아이들은 잘 있죠? 한수가 이혼하고 나서 애들 보러 한 번도 안 찾아갔다면서요? 아유,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그래도 아빠 둘인 해야 하는 건데. 몹쓸 놈. 역시나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쓰고선 저에게 돈을 빌리나 했더니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명품 사주고 비싼 술 처먹고 다니고 술집 여자들한테 차도 사주고 쇼를 하고 다녔더군요. 장인 장모한텐 10,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 사준 적 없으면서 모르는 여자들한테 차를 사주다니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의 소식을 들은 건 아직도 피해 금액을 다 물어주지 못해 빌빌거리고 있다는 것뿐이네요. 아마 그걸 다 갚지 못하면 감방에 가서 옥살이라도 해야겠죠. 돈 없다고 저희 가족을 무시하던 그놈이 거지꼴이 되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꼴을 보자니 너무 통쾌해 웃음만 나옵니다. 차라리 전 남편이 돈을 끝까지 구하지 못해 감방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못된 놈이니까 그만한 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요즘 우리 애들은 아빠 없이 엄마랑만 살아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한답니다. 저런 나쁜 아빠는 없는 이만 못하대요. 저도 아이들이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만큼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이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올바르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항상 하고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뭐였냐고 물었었죠. 맞아요.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돈이 아니랍니다. 돈 많은 전 남편보다 돈 없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는 훨씬 더 소중했으니까요. 돈보다는 가족들이 사이좋게 서로를 배려하며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요. 전 남편이 저와 결혼 후 달콤한 말을 해줬을 때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신가요?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따뜻한 햇살만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저의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